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조금 작은 규모의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지 뭡니까? 그래서 사연을 보내볼까 하여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마트의 작은 사무실 안에서 잠시 쉴 때마다 저에게 큰 위로를 주는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낼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 사는 세상은 살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사연들에 항상 큰 감동을 받곤 했거든요. 이야기의 시작은 저의 처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색씨는 3남매 중 둘째로 밑에 동생인 막내 처남이 늦둥이입니다. 아내보다 10살이 어리니 처갓집에서는 어릴 적부터 귀한 아들이자 막내였답니다. 처형은 저희 색씨보다 2살이 많은데 큰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예쁨 받았나 봐요. 저희 색씨는 상대적으로 둘째가 달고 나와야 할 것을 못 가지고 태어났다고 듣기 싫은 소리도 많이 듣고 자랐답니다. 그러다 늦게 아들이 낳았으니 얼마나 예쁨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닭 한 마리를 먹어도 처형과 처남은 닭다리, 색시는 날개를 먹어야 했다며 지금은 닭 날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처형이나 처남을 미워하거나 사이가 나쁘진 않은데 괜히 서러운 둘째의 감정들이 남아있나 보더라고요. 저는 남자 형제만 셋 있는 집의 막내라 형님들께 맞지만 않으면 다행이었던지라 색시의 그런 쓸쓸함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찾아간 처갓집에서 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되었죠. 정말 모든 부분에서 묘하게 저희 색시보다 처형과 처남의 의견대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저희의 결혼이었음에도 처형과 처남이 사정을 이야기하며 그 해가 아닌 다음 해에 결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정확히는 처남이 중3이라 고등학교에 가고 결혼을 하는 게 어떠냐는 말이었죠. 그 말의 시작은 처형이 꺼냈고 처남이 고등학교 입시로 힘드니 누나가 배려해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에 처남이 큰 누나도 없는데 작은 누나까지 없으면 내가 좀 불편할 것 같아 라고 해버리니 장인 장모님도 그래 그렇다면 내년에 해. 한 해 늦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 라며 동조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색시는 조용히 웃더니 나 임신했어. 배 더 나오기 전에 결혼해야 해. 난 내 애가 먼저야 라고 해버리더군요. 사실이 아니었지만 저는 색시와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제발 저희 결혼부터 시켜주세요 라며 사정에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색시에게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 하니 지금은 고등학교, 내년엔 사춘기, 그 다음엔 대학 입시 핑계대면서 결혼 못하게 할 것 같아서 엄마 아빠 일하시니 쟤 나한테 떠넘기려고 그러는 거 내가 다 알거든. 언니도 괜히 빨리 시집간 거 미안하니까 저러는 거라니까 라며 웃더라고요. 그런데 처남은 아들이라서 그렇다고 쳐도 너무 온 가족이 받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자. 사실 제가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거든. 그런데다가 어릴 때 떨어져서 죽다 살아났거든. 이라고 하더군요. 몇 층에서? 몇 살 때? 라고 묻자. 내가 중학교 3학년 때니까 쟤는 6살이었나 보다. 그때 지금 우리 사는 아파트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거든. 언니랑 나는 친구들 만나서 놀러 나가고 집에서 외할머니가 쟤를 봐주셨는데 외할머니랑 낮잠 자다가 할머니는 계속 주무셨는데 제가 우리 찾는다고 베란다에서 내려다봤나 봐. 난간에 매달려 달려있더라고. 난간에 앉으려고 그랬는지 타고 넘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베란다에 틀을 잡고 매달려 있었던 거야. 5층이긴 하지만 어린애한테는 위험했지. 그때 내가 마침 집으로 돌아오다가 걔가 그러고 있는 걸 본 거지. 얼마나 매달려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애가 대롱대롱 달려있으니 얼마나 큰일이야. 그래서 우리 동생 살리라고 내가 난리를 치는데 지나가던 동네 오빠가 오더니 걔 밑으로 가더라고. 화단도 있고 그런 거기를 쩌벅쩌벅 걸어가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더라. 그 순간에 팔에 힘이 빠진 민호가 떨어지는데 그 오빠가 가서 잡더라고. 둘 다 다쳤을 것 같아서 달려가 보니 다행히 민호도 그 오빠도 크게 다치진 않았더라고. 그때 이후로 막내는 우리 집에서 왕이야 라며 웃더라고요. 안 그래도 귀한 아드님이 죽었다 살아났으니 부모님이 어떠시겠어. 그냥 다 오냐오냐 하시는 거지. 언니는 20대 초반에 사고 쳐서 시집가서는 괜히 더 저런다니까.
미안해서 그러지. 언니가 어릴 적부터 무용에 소질이 있어서 부모님이 공장 운영하시면서 엄청 뒷바라지 했거든. 그랬는데 학교까지 그만두고 시집을 갔으니 미안했겠지. 그래서 그런지 저렇게 부모님 기분 좋을 이야기만 해. 그런데 거기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 기다리라고 했겠지. 라면서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결혼 허락을 받고 저희 집에 가서는 단번에 허락을 받고 나서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다행인 건지 정말 아이가 식 올리기 전에 생겨 색시의 거짓말은 그렇게 묻히게 되었고요. 신혼 초기에 색시는 한동안 처갓집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고서 인사 간 것 말고는 가지 않았죠. 저희 본가야 아들만 셋인 집에 제사까지 지내다 보니 자주 가 미안한 마음에 처갓집에 가자고 해도 나중에 라는 말만 남기고 색시는 친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색시가 그렇게 단호하니 저라도 챙겨야 할 것 같아 처갓집에 전화를 하면 또 색시 안부만 물으시고는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결혼을 했으면 궁금하실 텐데 더 물으시지도 않고 민영이가 성격이 좀 그렇지 하고는 끝이더라고요. 그러다 입덧이 먹덧으로 온 색시가 장모님 음식이 먹고 싶은지 전화를 하더니 엄마, 나 김치 묵은 거랑 오징어채 무침 좀 해서 싸놔줘. 내가 내일 아침에 가지러 갈게. 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자려다 생뚱맞게 전화를 하기에 놀라서 보니 엄마가 한 묵은지랑 오징어채 무침이 먹고 싶어서 라고는 쓱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자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다음날 아침에 김치와 오징어채 무침을 가지고 왔더군요. 오랜만에 집에 가서 좋았겠네? 라고 물으니 문 앞에서 이것만 가져왔는데? 라더니 김치를 썰고 오징어채 무침을 그릇에 옮기더라고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택시에게 친정이 싫어? 라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러자 색시는 웃으면서 싫기는 왜 싫어? 오히려 너무 좋아서 그래. 배신감이 뭔지. 막내 태어나기 전에 우리 엄마 아빠 나 엄청 챙겼어. 할머니는 싫은 소리 하셨지만 그래서 그런가 막내 태어나고 내가 뒤로 밀리니까 은근 화가 나더라. 그래서 입 닫고 꽁해서 지냈는데 그게 습관이 됐나 봐. 그래도 당신이 챙겨주니까 고맙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처갓집 일은 그냥 제가 챙기고 찾아뵙자고 먼저 하고 그랬습니다. 처음엔 무신경해 보였던 일들이 알고 보니 색시의 눈치를 본 것도 꽤 되더라고요. 장인어른이랑 낚시 가서 들은 얘기인데 색시가 처남 일이라면 항상 먼저 챙기고 그랬대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처남 일이라면 쌍심지를 켜고 챙겼는데 20살이 넘어서면서부터 급격하게 줄었답니다. 그래도 처남 일이라면 꼭 색시 뜻대로 하는 바람에 제가 처음 인사 갔을 때도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었던 것이고요. 색시가 임신을 했다는 말을 한 것도 다 안 믿으셨답니다. 그냥 하는 소리려니 하셨다고요. 색시 뜻이 그러려니 그냥 받아들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을 많이 아꼈나 봐요. 라고 장인어른께 여쭈어보니 아마 그 사건 때문일 거야. 민호가 한 번 떨어져서 큰일 날 뻔했다는 얘기 들었지? 그때 이후로 심해졌어. 애가 매달린 거 봤으니 얼마나 놀랐겠어.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그랬어. 우리도 놀랐지. 그래서 엄청 싸고 지고 키웠어. 그런데 막내가 좀 크고 대들기 시작하니까 전처럼 안 그러더라고. 막내는 좀 컸다고 말 안 듣는데 그래도 제 누나 말은 듣는 척이라도 하지. 그러면서도 어리광도 부리고. 그래서 일부러 집에 안 오는 걸 거야. 제 자식이 더 귀한가 보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도 더 색시에게 처갓집 가자 하지 않고 제가 자고 싶을 때 가서 뵙고 오고 했습니다. 처남은 처음엔 저를 보지도 않고 아는 체도 하지 않더니 점점 마음을 열고 매영 농구할 줄 알아요? 라던가 매영 나 햄버거 먹고 싶은데 같이 갈래요? 하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조카 같기도 하고 살갑게 대해주는 것도 귀엽고 해서 그럴 때마다 다 받아주었더니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 제게 고마웠는지 색시가 먼저 술상을 보고 같이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첫 아이 낳고 같이 술 마신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는데 그래주니 어찌나 감사한지 조금 과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처남 사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이야기를 하던 색시가 그날 그 오빠 아니었으면 우리 민호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진짜 평생 은혜 갚는다고 약속했는데 그날 이후로 사라졌어. 우리 아빠가 통닭 사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밝게 웃으며 좋아했는데 안 나타나더라. 집에도 아무도 없고 갑자기 없어졌어. 그 오빠 집이 되게 가난해서 옷차림이 허름한데도 동네 애들 다 쥐어잡았거든. 그런데 나쁘게 안 하고 오히려 애들을 다 구해줬어. 약간 영웅 같은 때가 있었어. 못되게 구는 애들은 혼내주고 힘없는 애들은 편들어주고 그런 오빠였거든. 진짜 볼품도 없고 어릴 때 소아마비인가 알아서 다리도 한쪽 절었는데 그렇게 쩔뚝이면서 동네를 주름잡았어. 가끔 혼난 애들이 엄마 끌고 나타나서 그 오빠한테 사기꾼, 도박꾼 자식놈이 어찌 귀한 내 자식한테 그러냐고 난리를 치는데도 누나 나 깜짝 안 하면서 그런 놈보다 더 못된 짓 하는 아줌마 아들이나 교육 잘 시켜요 했다니까 라며 웃더라고요. 그런 섹시의 모습을 보자니 약간 질투도 나고 궁금하기도 해. 그래서 그 오빠 좋아했어? 라고 물으니 더 크게 웃으면서 그 오빠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 다리는 쩔뚝쩔뚝 절면서 무슨 생각이 나면 자기 뒷덜미를 탁 치면서 허허허 하면서 웃는데 진짜 이상했어. 나랑 1살 차이였는데 10살은 많아 보였다니까. 진짜 아저씨 같았어. 그런데도 나쁜 사람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민호를 구해주지 않았으면 그런 사람이 있었지 했을 거야. 그런데 민호가 매달려 있는 걸 내가 보고 누가 좀 도와달라고 소리소리를 지르는데 어른들도 나와서 보기만 하고 선뜻 달려들지를 못하더라. 그런데 그 오빠가 민호 밑으로 가더니 내가 받을게 괜찮아 하면서 팔을 벌리고 섰더라고. 다들 둘 다 다친다고 나오라고 그러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서 있더라고. 나도 뒤늦게 그 밑으로 달려가는데 팔에 힘이 빠진 민호가 떨어지는 걸 그 오빠가 받아서 감싸 안고 뒹굴고 있는 거야. 애가 놀라서 우는데 그 울음소리 들으니 살았구나 싶어서 눈물이 나더라고. 할머니는 그제야 놀라서 뛰어내려오시고 난리가 났는데 그 오빠가 민호를 안고 됐어 임마 울지마 사내 자식이 그러더라고. 그러고는 옷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걸 할머니가 붙들고 살해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됐어요 하고 가버리더라고 라고 하더니 색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연락받고 공장에서 헐레벌떡 돌아온 부모님이 그 오빠네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오빠 혼자 있더래. 그래서 부모님은 언제 오시냐 물었더니 안 들어오신 지 며칠 됐다면서 신경 쓰지 마세요. 당연히 구해야죠 라면서 뒷덜미를 탁탁탁 치면서 허허허 웃더래. 그래서 아빠가 그럼 다른 거 말고 너 좋아하는 밥 사줄 테니까 뭐 먹고 싶냐 물으셨는데 통닭 사달라 하더래. 그래서 저녁에 만나기로 하고 우리 온 가족이 가서 기다렸는데 안 나타났어. 다음날 아침에 집에 가보니까 집은 엉망진창이고 사람이 없더래. 그래서 며칠을 가보셨는데 사람들이 와서 짐 다 빼고 빈집이 되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사 오더래. 그렇게 그 오빠는 소식도 없었어. 절뚝절뚝 탁탁탁 허허허 요란한 사람이었는데 그 오빠가 없으니까 아파트 단지가 조용한 것 같더라. 민호 때문에 더 신경이 쓰여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그 오빠 생각이 나. 은혜 갚아야 하는데 못 갚아서. 그래서 민호한테 엄청 신경 쓰면서 살았어. 그런데 나 아니어도 걔 신경 쓰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그러다 당신 만나서 결혼하고 우리 결이 태어나고 정신 없어지니까 친정은 신경 덜 쓰게 되더라고.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 언니 동생인데 왜 신경 안 쓰이겠어? 그런데 당신이 잘 챙겨주니까 마음 놓은 거지. 안 그러면 예전처럼 신경 쓰느라 아무것도 못해. 하며 웃었습니다. 집안의 은인이라는 그 오빠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괜한 질투심도 들더라고요. 저를 만나기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없던 시간 속에 색시가 그 오빠라는 사람과 애틋해진 것 같은 마음에 껄끄럽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색시가 무사하고 처남이 무사하면 됐다 해야죠. 색시는 이름도 불러본 적이 없어 이름도 모른다는데 찾을 수도 없고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색시가 찾고 싶어하니 찾아주고 싶긴 했거든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그날의 이야기는
저희 부부에게는 특별할 것이 없는 이야기로 지나갔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색시는 더 바빠졌고 저도 가장으로서 책임이 있으니 일에 더 열중해야 했거든요. 가끔 술 한잔 할 때는 각자 과거의 이야기보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야기, 아이들 크는 이야기 하느라 다른 이야기를 할 겨를이 없기도 했고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도 더 훨씬 지나고 저희는 어느새 중년이 되었고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리기만 했던 막내 처남도 이제는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되었고요. 얼마 전에 승진했다면서 매형, 승진턱 쏠 테니까 시간만 비워주세요. 라며 제법 아저씨같이 웃기도 하더라고요. 처형과 손윗동서는 재작년인가 3년의 별거 끝에 이혼을 하시고 처형은 아이들과 처갓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할 때도 전 재산을 다 받고 이혼을 하셨다는데 장인 장모님 공장에 나가면서 아이들 키우시더라고요. 조카들은 대학 다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데 잘 안 되는지 한동안 얼굴 보기가 힘들더군요. 그렇게 딱히 모나지도 않고 딱히 크게 잘 되지도 않고 그렇게 저렇게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고 시작한 슈퍼마켓이 제법 규모를 키우게 되어 동네의 작은 마트로 키워나가며 사느라 정신이 없었죠. 대기업 브랜드 마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요즘에 제가 이렇게 버티며 유지하고 규모를 키우며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에는 우리 색시의 공이 컸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줄여보겠다고 직접 다 가르치면서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다 싸서 배달해주고 마트 청소도 도맡아 할 정도로 열심히 해줬거든요. 저는 직원들하고 하면 된다고 하지 말라고 했지만 색시는 그게 다 돈이야. 인건비는 돈 아니야? 그럴 바에는 있는 사람들이나 더 챙겨줄 생각하고 최대한 아껴. 라며 고생을 해주었습니다. 항상 웃으며 다 잘 된다며 말해주는 색시 덕분에 힘들 때도 기 안 죽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요. 정말 어쩌다 색시 같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는지 감개무량할 따름이죠. 당차게 빛나던 그 눈빛은 그대로인데 나이만 든 요즘 여전히 아름다운 색시가 더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중 막내가 제일 천치다 라고 하실 정도로 색시 말만 듣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뭘 더 해줄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마트 직원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고 면접을 보고 있었죠. 정직원을 뽑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사정이라 오후에만 와서 일을 하고 갈 사람을 찾는 중이었죠. 그러다 보니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아 지원자가 없더라고요. 일손은 부족한데 사람은 없지. 저까지 매달려 일을 하느라 사무실 업무가 마비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전에 색시까지 나와서 일을 하는데도 해결이 안 나더라고요. 오후에는 집에 일 때문에 들어가야 하니 저녁 도시락 가져다 줄 때 빼고는 못 나왔고요. 안 그래도 고생 그만 시키고 싶다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더 힘들게 하자니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색시는 밤마다 피곤한지 눕자마자 잠이 들었고 저도 역시나 너무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오시는 손님들을 마다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정말 팔짝 뛰겠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그냥 정직원으로 뽑자 싶던 찰나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기 채용 공고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면접 볼 수 있을까요? 라는 목소리가 어찌나 반가운지 네, 그럼요. 아직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얼른 대답하고는 그날 오후 늦게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색시가 저녁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에 나 오늘 좀 늦어. 면접 보고 싶다는 사람이 연락 왔어. 이 사람 안 한다 그러면 다시 공고 올려보려고. 좀 부담되지만 정직원으로 뽑아야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색시도 좀 힘이 들었는지 그래, 아무튼 면접 잘 보고 이따가 들어와서 이야기해요. 라고 하기에 그러자 하고는 색시는 집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또 정신없이 저녁 장사를 마치고 면접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절뚝거리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저기 사장님 계십니까? 하며 전화 속 목소리처럼 우렁차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입니다. 아까 전화하신 분이시죠? 라고 물으니
아, 사장님께서는 너무 젊으셔서 제가 하면서 뒷덜미를 탁탁탁 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 색시가 이야기했던 그 오빠가 떠오르며 저렇게 치는 거구나 싶어 웃으면서 마트에서 일해보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라고 묻자 이력서를 꺼내며 마트뿐입니까? 공사장도 종류별로 다 다녀보고 저기 그 대기업 마트 창고에서도 일해보고 동네 슈퍼에서 배달도 해봤습니다. 몸이 이래도 제가 깡다구가 있거든요. 이라고 씩씩하게 이야기하더니 또 뒷덜미를 탁탁탁 치는 겁니다. 가족관계를 물었으나 아무도 없다고 하시면서 몸이 이래서 결혼하기도 힘들었죠 뭐. 어릴 적에 아버지가 운다고 던져가지고 다리가 망가졌다는데 돈이 없다고 제때 치료도 못 해줬대요. 그래도 제가 힘쓰는 것만은 자신 있습니다. 라며 웃는 모습이 믿음직스럽더라고요. 다리가 불편한다 한들 일만 잘하면 됐지라는 생각이 들어 오후에만 나오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으니 네, 오전에는 제가 병원에 있어야 하거든요.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무슨 병원이요?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으니 아니, 나 말고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들여다봐야 해요. 아버지가 치매 앓은 지 3년 정도 됐는데 중증이라 아침마다 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 자리가 나한테 딱이에요. 웬만하면 저 채용하세요. 후회 안 할 겁니다. 하더니 뒷덜미를 다시 탁탁탁 치는데 그제야 눈이 번쩍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릴 적에 안산 안 사셨어요? 라고 여쭤보니 아, 안산 제가 꽤 오래 살았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을 겁니다. 그 동네 떠나고 학교 근처에도 못 가보고 일만 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러고 삽니다. 라며 다시 허허허 웃으며 뒷덜미를 탁탁탁 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 혹시 안산 사실 때 어린아이 생명 안 구하셨어요? 한 6살 된 남자아이였는데 라고 물으니 사람이 살면서 사람도 도와주고 그러며 살죠. 그렇다고 목숨까지 구할 정도는 아니고요. 라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닌가 싶어 뒷머리를 긁었더니 사장님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몇 개나 구했는지. 지금은 내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며 다시 허허허 웃으며 뒷덜미를 탁탁탁 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이상하게 정이 가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건 크게 거슬리지 않더라고요. 너무 씩씩하셨고 자신있게 말씀하신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일부터 나와서 일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도 사정이 급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라며 이야기를 했더니 벌떡 일어나 고개를 연신 숙여가며 인사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이력서의 나이도 색시가 말했던 그 오빠와 비슷했고 습관도 비슷해 설마 싶었지만 혹시나 싶은 마음에 목이 마를 정도였습니다. 처가 전체의 은인이라는데 이번 기회에 찼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력서를 들고 퇴근을 했습니다. 색시에게 보여주고 맞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색시는 먼저 자고 있더라고요. 정확히 말해 졸고 있던 거죠. 그래서 깨워 들어가 자라고 말을 했더니 그대로 침대로 들어가 자는 색시를 차마 깨우지를 못하고 식탁 위에 이력서만 올려두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밥 냄새가 나 눈을 떠보니 색시가 이력서를 들고 당신 이거 뭐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면접 보신 분 뒷덜미를 탁탁탁 치더라. 웃음도 허허허 하고 웃고 혹시나 사진 보면 당신 알까 싶어서 가지고 왔지. 라고 말을 하는데 색시의 눈이 촉촉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맞아. 그 오빠 맞는 것 같아. 어머, 어쩜 이렇게 만나지냐? 여보, 이 사람 언제 출근해?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출근이지. 매일 3시에서 9시까지 근무야. 그래서 월급이 적은데도 하겠다 하시더라고. 요양병원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오전에 병원에 계시다가 출근하시나 봐.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색시는 혹시 이따가 나도 같이 보면 안 돼? 혹시 아닐까 싶어서 먼저 확인하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게 라고 하기에 그럼 우리 사모님도 인사하고 지내야지. 혹시나 아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이렇게 찾는데 만나지겠지 라고 했습니다.
제가 출근을 하고 점심을 가지고 출근한 색 씨는 조금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지만 일부러 아는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일부러 그 직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들만 늘어놓았죠. 점점 약속된 그 직원의 출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저까지 긴장이 되었습니다. 섹시의 마음이 느껴지다 못해 옮겨진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엔 얼른 나타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출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고,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라고 물으니 저 같은 놈 일하라고 뽑아주셨는데 첫날 빨리 와서 업무 파악하고 어떤 일들을 하나 보려고요.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라며 허허허 웃더니 뒷덜미를 탁탁탁 치시더라고요. 그분의 그 모습을 보던 색시가 다가오며 안녕하세요. 혹시 저 모르시겠어요? 저 손민영이라고 기억 안 나세요? 라고 묻자 그분은 가만히 색시의 얼굴을 살펴보더니 아, 그 누나 하나 있고 어린 동생 있었던 걔 엄청 새침 떨었잖아. 맞네. 이렇게 보니까 그 얼굴이 있어. 라면서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제 안사람입니다. 어제 주신 이력서 내신 것에서 보고 기가 민가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러 온 거예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택시는 그분 앞으로 가더니 오빠가 우리 민호 구해줬잖아요. 5층에서 떨어지는 애를 받아서 친누나인 나도 못하는 걸 오빠가 해줬잖아요. 라며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그러자 그분은 야, 그게 뭘 구한 거냐? 그냥 아이가 겁먹었으니까 안심시켜준 거지. 라더니 뒷더미를 탁탁탁 치면서 허허허 웃더라고요. 택시는 그런 그분에게 그때 우리 아빠가 통닭 사준다고 나오라 그랬는데 왜 안 나오고 사라졌어요? 우리 아빠는 필요하면 오빠 졸업 때까지 학비 된다고 막 그랬는데 라고 하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너 동생이 진짜 귀한 애구나. 너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동네에서도 소문난 사기꾼의 도박꾼 아니었냐? 너 동생 그런 일이 있었던 그 저녁에 갑자기 와서는 가야 한다고 짐 싸라더니 그것도 못 기다려줘서 나를 막 차에 실어서 도망을 가더라. 그러더니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시골역에 날 내리더니 지금부터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하더니 50만 원인가 주고는 가버렸어. 그래서 그 길로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일 좀 시켜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먹고 산 거야. 다리는 절지, 배움은 짧지. 혼자서 아등바등 살았다. 그때 통닭 먹자는 약속은 기억도 못했다. 라면서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택시는 그런 그분의 손을 잡더니 오빠, 우리 가족이 여태 오빠 못 찾아서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오빠한테 우리 막내 목숨 빚진 채로 산다고요. 갑자기 사라지고 오빠는 보이지도 않지. 오빠 살던 집에는 사람들이 이사 들어왔지. 오빠를 찾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오빠는 동네에서 절타기 형으로 불려서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오빠 이렇게 찾은 거 알면 부모님이랑 우리 동생도 다 좋아할 거예요. 라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나를 찾았어? 나를 기다렸어? 정말? 야,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나를 낳은 엄마도 내가 싫어서 나를 놓고 도망가서는 안 오고 안 찾던데 너희 가족은 그것 좀 도움받았다고 나를 찾아주었어. 그것만으로 너무 고맙다. 우리 아버지라는 사람은 그렇게 나를 내버려두고 어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게 살더니 재작년인가 찾아왔더라. 치매라면서 한 1년 같이 지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요양병원 보냈는데 그래도 아버지라고 혹시나 무슨 일 있을까 싶어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고 산다. 내가 몸도 이렇고 벌이도 시원치 않으니 정부 지원을 좀 받기는 해도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 여기 사장님이 너 남편이라니 세상 참 넓다가도 좁다 라며 쓱쓱 소매 깃으로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색시는 그런 그분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사장님 일하러 왔는데 일해야죠. 무슨 일부터 할까요? 라면서 일어나더니 색시에게 너도 일 보고 가라.
그리고 너희 동생에게 잘 커서 잘 살면 된다고 해. 너희 부모님께도 그때 그 통닭은 먹은 걸로 하겠다고 전해드리고 나를 찾아 헤매셨다니 그 시간만으로 나는 보상받았다고. 세상에 나를 기다리고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니 그걸로 위안이 된다. 고맙다. 앞으로 열심히 일할게. 라고 웃어 보이시더니 문 밖으로 먼저 나서셨습니다. 절뚝절뚝거리긴 했지만 어찌나 씩씩하시던지 직원으로 뽑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생각은 적중을 했고 어찌나 일을 척척 해내는지 다른 직원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본인의 몫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색시는 그날 바로 전화를 걸어 장모님께 다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그러고서는 이틀인가 있다가 장인어른이 손에 치킨을 잔뜩 들고 마트로 오셨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저에게 그 사람 어디 있나? 라며 물으시는데 떨림이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그분과 만나게 해드렸더니 얼싸안고 아유 이 사람 어디서 무슨 고생을 한 게야. 그때 우리가 학교도 마치게 해주고 일자리도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해? 아이고 이 사람아 라며 우셨습니다. 같이 온 처남은 제가 그때 살려주신 그 아이입니다. 살려주신 덕분에 이렇게 잘 컸습니다. 라며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더라고요. 온 가족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면서 컸거든요. 처남이 조금만 말썽을 부리거나 이상하게 굴면 어렵게 구한 목숨인데 그렇게 굴 거면 그때 그 형이 널 구했겠니? 너는 너 혼자 사는 게 아니야. 그 형한테 빚 갚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 라면서요. 한창 사춘기인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기는 했지만 군대에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하면서는 오히려 나는 잘 될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운명이 아니었으면 그때 그 형이 날 살렸겠어. 라면서 스스로가 최면을 걸듯이 말하더니 대학도 잘 들어가고 군대도 잘 마치고 취업도 잘 해냈습니다. 그렇게 처갓집에서는 처남의 목숨은 그분에게 빚진 목숨이기에 더 소중하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 목숨이 되었습니다. 그런 분을 정말로 만나게 되었으니 처남의 마음도 상당히 벅찼을 겁니다. 장모님은 연신 고개를 숙이시며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희 막내가 무타일이 잘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인사를 하셨고요. 언제 나왔는지 색시도 곁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아이고 제가 뭘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그랬어야 했고 그럴 수 있으니까 한 건데 뭐가 대단하다 이러십니까? 자꾸 이러시면 저도 불편해서 일 못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힘드실 텐데요. 다른 직원들도 보는데 이러지 마세요. 라고 하시면서 처가 식구들을 사무실로 들여보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향해 씩 웃으시면서 뒷덜미를 탁탁탁 치더니 사장님, 나 때문에 번잡스럽죠? 미안합니다. 내가 복잡한 사람이네요. 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은 사온 치킨을 쭉 늘어놓으시더니 그때 못 사준 통닭 대신 사왔네.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하자. 그분은 갑자기 고개를 숙여 엎드리시더니 흑흑거리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제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뭘 그러세요. 저 같은 놈 뭐 그리 대단하다고 온 가족들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십니까? 이러시면 제가 희망이 생기고 기대를 한다고요. 저 같은 놈이 그런 게 생겼다가 나중에 혼자 남으면 더 힘든 법입니다. 제발 이제 다시는 이런 걸로 찾지 마시고 고맙다 하지 마세요. 겨우 찾은 일자리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라면서 우시는데 얼마나 고되고 외로운 삶을 살았는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울자 장인어른께서는 같이 안아주시면서 그런 걱정 말게. 내가 아직 공장을 하고 있어. 여기 아니면 거기도 일자리 있어. 자네 일하기 좋은 시간으로 일할 수 있게 할게. 라며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그러자 그분께서는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찾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고 잘하지 못해 인사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눈물을 쓱쓱 닦으며 다시 씩씩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평생의 은인이라던가 그런 말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때 제가 다치거나 희생하면서 한 일도 아니고요. 이제와 이야기지만
저는 경찰이나 소방관이 되고 싶었는데 몸이 이렇다 보니 하지도 못하고 동네에서 못되게 구는 놈들이나 혼내주고 그랬습니다. 철이 없던 시기다 보니 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생전 처음 간 이름도 모르는 동네에서 지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세상은 저 같은 놈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저 혼자 건사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는 먹는데 돈은 모이지 않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제일 귀해지더군요. 그러다 아버지라는 작자는 치매라면서 나타나 결국 본인 이름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고요. 하늘에 누군가를 원망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놈은 도대체 왜 태어나게 해주었냐고요. 정말 돈을 벌고 싶은데 아무도 일을 안 시켜주고 당장에 쌀도 다 떨어져 가는데 어쩌나 싶었는데 사장님을 만난 겁니다. 너무 감사했는데 이렇게 저와 인연이 있는 분들까지 만나니 좋긴 하지만 이 정도면 됐습니다. 저 같은 놈이 비빌 언덕이 생기면 어디까지 원하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하게 된 일 잘하고 살던 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더니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더니 일하러 나가시더라고요. 장인어른은 그래, 저 사람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우리 감정만 앞세워서 저 사람을 곤란하게 하면 안 되지. 오늘은 이 정도 하고 가자. 앞으로 우리가 도울 날이 있겠지. 감사한 마음은 잊지 말고 가자. 하시더니 처남과 장모님을 모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들어서니 택시가 일하시는 분들 드시라고 접시에 치킨을 골고루 나누어 담고 있었습니다. 곁에가 같이 담고는 나가서 직원들에게 사무실 가셔서 치킨 좀 들어요. 여기는 내가 일단 볼 테니까 급한 건 내가 하고 한가할 때 먹고 나와요. 라고 하자 다들 신나하며 치킨을 먹으러 가더라고요. 그분도 웃으면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사무실로 향하시고요. 그런 그분을 보는데 어떻게 저렇게 좋은 분이 그렇게 고생을 하셨을까 싶어 저까지 속이 상하더라고요. 택시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가끔 생각난다던 은인을 앞에 두고도 무언가 하지 못하니 마음 같지 않은 현실에 고민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본인이 원하지를 않으시니 뭘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때처럼 갑자기 사라지기라도 하시면 정말 큰일이고요. 그런데 오래 지나지 않아 처갓집 식구들은 은혜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을 하지 않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출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로 장례 끝내고 내일은 출근할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바로 색시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색시는 처갓집에 알렸고 색시를 포함한 처가 식구들이 그분 아버님 장례식장으로 가 함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공장을 쉬시는 날이 거의 없으신데 그날은 열일 제쳐놓고 가셨더라고요. 처남은 휴가까지 써가며 갔고요. 저는 당연히 3일장을 치르시는 걸로 알고 그에 맞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정직원으로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 덕인 건지 손님이 더 늘어 그만큼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장인어른께서 여기라도 우리가 맡아서 해줄 수 있게 해주게나. 아무리 원망스러운 부모라도 아버지인데 그렇게 보내드리면 되나? 라고 하시고는 장례를 잘 치러드렸다 하더라고요. 저는 마트 일이 있어 잠깐씩 들렀다가 왔는데 온 가족이 거기서 자리를 지키며 일을 하는데 누가 보면 친척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분은 웃긴 하셨지만 기운이 없으셨고요. 아무리 원망스럽다고 하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다 보니 마음이 많이 허전하셨겠죠. 발인할 때는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우셨다 하더라고요. 이럴 거면 좀 제대로 살지. 왜 그랬어? 라며 소리도 치시더래요. 그런 그분을 온 가족이 위로하고 같이 슬퍼하면서 장례는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장지는 근처에 공동묘지로 정하고 모셨는데 한참을 보면서 못 일어나시더래요. 그러시더니 처가 식구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친척도 없이 살아서 안 도와주셨으면 장례를 어떻게 치렀을지 모르겠네요.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니 장인어른께서 우리 이렇게 지내세 너무 가까이도 말고 너무 은혜 갚는다라고도 말고 그저 먼 친척처럼 우리가 도울 일 있으면 돕고 싶네. 아무리 갚는다 한들 우리 아들의 살아있는 목숨만 하겠나?
그러니까 부담 느끼지 말고 자네는 자네대로 잘 살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다가 이렇게 가족들 손이 필요할 때 달려올게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그분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우셨답니다. 그렇게 다시 출근한 그분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정직원 제의를 했죠. 이제 병원 안 다니시니 정직원 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보니, 어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5년 같이 일을 하고, 이제 그분은 제게 형님으로 불리십니다. 형님은 지금도 어찌나 일을 잘하시는지 온 직원이 무슨 일이 있으면 형님부터 찾을 정도니까요. 덕분에 제가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코로나로 배달도 많고 마트의 수익이 좀 더 떨어질 때도 형님은 걱정 마십시오, 사장님. 내가 다니면서 우리 마트 얘기만 하게 할 테니까. 라더니 채소나 과일을 떨이로 막 파시더라고요. 그게 소문이 나 매출이 다시 오르고 대기업 마트 홍수 속에서도 저희 마트는 살아남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전에 청과시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으신데 다 시들어 버리는 것보다 제 값이라도 받고 파는 게 낫다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채소 사러 왔던 손님들이 다른 것까지 같이 사시면서 매출로 연결이 되었죠. 팔불출인 저는 이것도 저희 색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색시에게 이런 인연이 없었고 감사함을 잊고 살았다면 제가 마트를 지키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이래서 아내 말을 잘 들으라고 하나 봅니다. 형님은 명절에 저희 처갓집으로 가셔서 같이 지내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말 친척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삼남매가 합심하여 형님과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 혼자서 못 알아들을 때도 있지만 몇 번을 들어도 재미가 있습니다. 형님이 사고도 많이 치셨더라고요. 저희 처가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처가 이야기를 생각하면 사람 사는 거 참 별거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돕고 사는 게 최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그래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살자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즐겁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도우며 사는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